자, 그렇다면 이제 국어사의 연구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국어사를 연구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 목차에서 보았듯이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은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문헌 자료의 연구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녹음되지 않는 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그냥 요 순간만 말해지고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도 만일 지금과 같은 녹음기가 있어서 그것이 녹음 파일로 저장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옛날 조상들이 하던 말을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아, 그때 말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옛날에 무슨 녹음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말이 기록되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보존됩니다. 그런데 언어의 역사보다 문자의 역사는 상당히 짧아요. 문자가 아무리 오래돼봤자 몇천 년이고 언어는 몇만 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문자로 기록되어서 보존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는 이 자료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 자료, 즉 문헌 자료예요. 문헌 자료. 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문헌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즉 문헌이죠. 문헌. 문자로 기록된 자료를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문헌을 통해서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문헌 자료의 연구이고 언어의 연구에서 가장 크게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를 적기 위해서 문자를 발명해냈지만 곧 언어와 문자가 100%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헌 자료 연구에서 반드시 유념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자라고 하는 그 도구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헌 자료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말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때 연구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남의 말의 역사, 영어의 역사, 일본어의 역사, 독일어의 역사,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 문자로 적혀있는 언어를 연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다면 국어사에는 이렇게 두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 둘. 첫 번째, 문자의 보수성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문자라고 하는 것은 보수성을 가진다. 예를 한 가지 옛날 글자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모음 글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가 15세기에 만들어져서 19세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19세기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18세기 이전에 이 음가는 없어져 버려요. 문자와 실제 언어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음 글자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을 편지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쓰세요. 옛날 분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20세기 초반 분인데 아마도 그분은 저 아래야 발음을 했었던 모양이다. 하셨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그분은 가다 할 때는 이렇게 적거든요. 가다 할 때는 이렇게 적어요. 가다. 그러면 가다 할 때의 아 발음하고 하다 할 때의 아 발음이 달라서 구별해서 적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할아버님께서는 그 앞에 할아버지들 때부터 전통적으로 무엇하다 할 때는 이렇게 적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바로 문자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다 할 때는 위다로 적으니까 이렇게 적은 것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분은 그 발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말의 역사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요 발음은요 원래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닌 라고 하는 이러한 15세기에 존재하고 있던 별개의 모음이에요. 별개 이렇게 생긴 모음이에요. 음가가 이렇게 생긴 것. 그런데 그것이 18세기 이전에 이 발음과 같아져 버립니다. 발음이 같아져서 말은 똑같이 하는데 하다는 똑같이 발음을 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글자로 적을 때에만 이렇게 적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녹음기를 듣고 들어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녹음기를 틀어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이 하다와 이 하다를 한 번이라도 혼용해서 쓴 기록이 같은 책에서 나타난다면 그분은 발음하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이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 오늘날의 증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보세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음 글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두 가지가 글자상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외갓집이라고 할 때, 외가라고 할 때
왜, 요 발음. 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발음하셨죠? 왜?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왜? 왜? 안 하셨어요? 정말로 이 발음은 이렇게 왜라고 하고 이 발음은 왜라고 하고 두 가지를 구별해서 발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발음이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외갓집이라고 할 때는 왜라고 쓰고 왜? 웨하스? 이럴 때는 이렇게 적잖아요. 웨스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적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을 구별할 줄 알아서 표기상으로 달리 적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들 착각해요. 자기는 외갓집 할 땐 이 발음을 하고 웨하스 할 때는 이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서운 문자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고 나중에 후손들이 22세기에 사는 23세기에 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말의 역사 21세기 우리말에서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구별해서 적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발음이 21세기에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엉터리 국어사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문자의 보수성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에하고 애하고 지금 한글 맞춤법에도 똑같이 구별하도록 돼 있어요. 멍멍 짖는 개가 있고 바닷가에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발음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적으면서 앞에 멍멍이는 개라고 적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그 생물은 개라고 적으면서 자기가 발음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두 개는 발음이 이미 20세기 중후반부터 같아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앞선 시기에 표기법적인 보수성, 문자의 보수성에 따라서 그냥 적던 방식대로 적는 것이 적던 방식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신문지상 이런 데에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표기들이 나타나죠. 혼동하는 표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발음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의 보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그것을 발음하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적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문자의 환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영이라고 할 때 환영, 영어로는 illus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환자가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영자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문자가 보여주는 헛개비와 그림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문자는 늘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음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글자로 적혀있는 옛날에 글자가 적혀있는데 우리가 그 문자를 보고서 지금도 그 글자를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는 문자니까 지금도 그 글자를 이렇게 읽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자의 헛개비와 문자의 그림자에 속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 쉽지 않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자 이렇게 요 글자 그리고 한자 요 글자들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꾸짖을 질자라고 해서 질이라고 읽어요. 이것을 주검 시자라고 해서 시라고 읽어요. 지금은 그렇지요. 질자고 시자인데 옛날 향가에 보게 되면요. 향가에 보게 되면 요 질자가 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 글자가 요 글자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주검 시자가 옛날에 관형사형음이 리을을 표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같은 글자로 표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음가가 오늘날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또 찾아내기도 어려운 사실들이에요. 예를 한번 아까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모음 글자 왜라고 하는 것, 요 글자가 중세국어에 있어서는 요 글자의 음가는 왜가 아니에요. 왜가 아니고 오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Y 상향 이중모음이죠. 오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입니다. 오이 이렇게 되네요. 오이. 이렇게 아까 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만 요것을 15세기 할아버지들이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글자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분 절대로 왜라고 안 합니다. 오이라고 읽어요. 글자가 오이잖아요. 오자에다가 이자를 붙여놨으니까 오이죠. 우리는 왜라고 읽어요. 왜라고 읽잖아요. 이것을 발음을 지금 왜. 20세기 초반의 할아버지들을 모셔다 놓고 들으면 요 외자는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오이라고 하는 이중모음에서 20세기 초반에 에라고 하는 단모음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부터는 왜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다시 변화한 것이.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같은 음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개하고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요 글자만 하나 놓고 본다면 오늘 그럼 중세 할아버지들은 애라고 정확하게 발음했는가? 현대처럼.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들은 똑같아요. 이것의 발음은 아에다가 이가 있는 것이에요. 아에다가 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예요. 이것의 발음은 아이. 이 아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중에 와서 애라고 하는 이런 애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바뀐 것이죠. 아이라고 하는 음이 애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바뀌었어도 문자는 그대로예요. 문자는 그냥 옛날 그대로 쓰면서 그 달리 바뀌어진 음을 표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문헌자료 연구에 관련된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자의 보수성에 명심하라. 그리고 문자의 환상, 문자가 보여주는 헛개비와 그림자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에요. 우리말의 역사 또는 언어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프로냐 아마추어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마추어들은 흔히 문자로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이 문자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말이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곧 문자의 환영에 속고 있는 것, 그것을 아마추어라고 부릅니다. 프로는 문자를 보되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언어를 봅니다. 문자가 보여주는 환상을 깨고 문자가 보여주는 환영에 속지 않고 그 속에 이 문자가 진정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언어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